어젯밤 한 11시쯤에 알려졌죠. 그래서 오늘 아침 일부 신문에도 이제 일면을 장식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가 지난번 만찬했었죠. 당선된 다음에 당선자 낙선자 다 불러서 만찬을 했던 장면 기억나실 텐데 그때 이제 이렇게 해서 당이 갈등이 상당히 좀 봉합되고 조정되나라는 시각도 있었지만 아니 한동훈 대표가 저렇게 압도적으로 당선됐으면 일단 당선자 불러다 축하해 주는 게 먼저지 왜 낙선자까지 다 불러서 마치 그냥 원오브댐으로 한동훈 대표를 만들지? 이런 좀 삐딱한 시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독대를 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야 이제 새로운 당대표에게 힘도 실리고 또 그 전에 이제 대통령실과 당 특히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사이가 상당히 갈등이 있다. 그리고 이번 내전에 그 준하는 갈등이다. 뭐 심지어 그래서 전당대회를 자폭 전당대회라고 하는 그 제목이 주요 신문 일면 톱에 실릴 정도의 지경에 갔으니 독대를 좀 해서 풀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결국 그 만찬은 이제 6일 만에 어젯밤 늦게 당정 비공개 회동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열렸고요. 아마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조율했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5선을 지냈고 국회 부의장까지 지냈습니다. 사실은 국회 부의장까지 지냈으면 그 국가의 예우상으로 보면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오는 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약간 한 급 내려오는 거죠. 국회 부의장은 뭐 이를테면 부총리급이고 저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제 예우를 따지면 장관급이니까. 근데 뭐 그런 거에 상관없이 이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반 후반부를 어쨌든 좀 경륜 있고 여러 가지 두루 인간관계가 넓은 이 노련한 정치인이 와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판단으로 좀 갔고 그 정진석 비서실장이 아마 중간에서 잘 메신저 역할을 하고 조율을 해서 윤석열 한동훈 윤석열 단독 독대가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거로는 처음에는 이게 뭐 10분이다 이런 보도가 아침에 나와가지고 아이고 이거 만나서 10분이면 오히려 안 만나느니만 못했던 거 아니야? 그런 우려도 잠깐 나왔는데 그건 오보였던 것 같고요. 1시간 반, 약 90분 동안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덕담이 좀 오고 갔고 윤 대통령은 아마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내 사람들을 두루 아우르고 품는 것이 당대표의 역할이다. 또 한 대표는 잘하겠다. 당원 교육과 당 조직 정비도 잘하겠다. 그리고 그 제2부속실이 결국 설치되기로 한 거 뉴스 보셨을 텐데 이건 여사 김건희 여사를 보조하는 기구죠. 이거에 대해서도 좋은 결정이라고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러니까 이 전해진 건 밤이었지만 독대가 비공개로 열린 건 낮이었고 점심 식사 시간을 넘겨서까지 화기애애하게 대화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 이제 법조인 시절의 얘기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늘 이제 상관이었고 한동훈 지금 당대표가 이제 그 밑에 이제 후배로서 같이 여러 수사를 같이 했던 양쪽 다 특수통으로 불렸으니까요. 그 시절 이야기도 오래 나눴다. 아마 친했던 사람이 갈등의 국면으로 갔을 때 그 사람들이 다시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은 옛날 추억을 꺼내는 걸 겁니다. 옛날의 추억, 좋았던 추억으로 현재의 나빴던 국면을 좀 이렇게 덮는 그런 대화법을 아마 두 사람이 서로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더 말씀 많이 하시고 한동훈 대표가 주로 듣는 쪽이었답니다. 이건 아시다시피 물론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늘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 많이 하시는 편이라는 건 뭐 잘 알려진 사실인데 이번 그 대담에서도 그랬다고 하는데 어쨌든 예전에 좋은 그 법조인 시절의 훈훈한 이야기들로 지금의 조금 갈등을 덮는 그런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상당히 파격적으로 일찍 만난 겁니다. 바로 당대표 되자마자 일종의 회식 같은 분위기였지만 불러다가 축하 만찬을 한 것도 하루 만에 빨리 했고 또 그 이후에 6일 만에 단독 독대를 했고 그러니까 일주일 사이에 이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다른 당대표가 됐을 때의 일정에 비해서 굉장히 스케줄을 빡빡하게 빨리 한 건데 이건 아마 이럴 겁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나 두 사람이 갈등이 더 양쪽으로 갈라지는 식으로 가면 이건 공멸이다. 왜냐하면 지금은 일단 의석수가 108석이고요.
대통령의 인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임기는 절반 이상 남았습니다. 3년 가까이 남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대통령도 그리고 170석 넘게 그리고 범야권으로는 190석이 넘는 야당 야권 특히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아주 집요하게 대통령의 탄핵까지 이어가려는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사람은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서로 손을 맞잡지 않으면 공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경제학에서는 게임 이론 이런 데서도 이런 분석을 합니다만 서로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의 이 이익과 자기의 전체 행복 후생 지수를 극대화할 것인가라고 합리적으로 행동한다고 보면 두 사람 사이에는 여러분 그 죄수의 딜레마 이런 게 게임 이론의 제일 대표적으로 알려진 사례입니다만 죄송합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나 결국은 손을 잡지 않으면 한쪽이라도 손을 놓고 그래서 두 사람이 다 거리를 먼 쪽으로 가는 그런 지점에서 만약에 균형을 이루게 되면 두 사람 다 공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면 두 사람은 결국은 이런 조건 하에서는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렇게 빨리 만찬을 하고 또 일주일이 채 안 돼서 독대한 것은 두 사람이 비교적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있다. 게임 이론에 따르면 그렇다면 앞으로 당정의 파고까지 우려했던 그런 시각에서는 그런 국면은 조금 이제 좀 해지가 됐다. 경계 경보는 이제 좀 해지가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까 제2부속실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제2부속실을 이제 다시 만들기로 했어요. 그건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논란 또 조직이 없으니까 오히려 김 여사가 보좌라든지 관리가 안 된다 그런 우려를 결국 받아들인 거죠. 근데 저는 이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 출범할 때 용산으로 대통령실로 오면서 슬림화하겠다. 옛 청와대 지금의 대통령실을 슬림화하겠다 그러면서 실도 2실로 바꿨고 수석체제도 5수석으로 바꿨었습니다. 민정수석실도 없앴고 제2부속실도 없앴고 실은 그러니까 원래는 비서실, 정책실, 안보실 이렇게 있었는데 정책실을 없앴었죠. 그래서 이제 경제수석 이렇게 두고 충분히 이렇게 슬림하게 갈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보면은요. 다 그 기관이 있는 거, 그 조직이 있는 거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고 다 그만한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겁니다. 민정수석은 백성민자의 그 정자 써서 민정수석실은 정말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계속 있었던 그리고 어느 대통령 시절에도 없애지 않았던 조직이었습니다. 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꼭 검찰을 내지는 그 사정기관을 관리하는 그런 의미뿐 아니라 사정기관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보고 그리고 나아가서 민정이란 게 결국은 국민의 여론, 국민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정황 이런 거니까 민심을 청취하고 민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전략적으로 청취하고 접근하는 것도 다 이 조직의 의미가 있는데 아마 대통령은 그리고 이 새 집권의 정부의 핵심 인사들은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시고 검사 출신들 많이 하는데 민정수석실 없어도 돼. 괜히 그 나쁜 일만 한다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결국 민정수석실 부활했죠. 정책실 이거 없애고 그냥 경제수석 이렇게 해서 하면 돼라고 했지만 결국은 정책 그 이관섭 수석을 등용했다가 결국은 정책실 부활했죠. 제2부속실도 대통령 부인의 관리나 이런 게 좀 안 해도 된다. 굳이 대통령 부인을 영부인이라고 부르지도 말아라. 이렇게 대통령이 얘기하면서 시작했지만 결국은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정책실, 민정수석, 그다음에 대통령 부인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 다 있을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존재했던 것인데 그걸 너무 무리하게 없앴다가 이렇게 뒤늦게 결국은 다 부활하고 결국은 다 옛날로 돌아간 셈입니다. 그렇다면 조직을 이렇게 뜯어고치거나 줄이거나 합치거나 이럴 때는 그냥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다 이 기구가 이 조직이 있을 때는 무언가 그 이유가 있었을 텐데 뭔가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을 텐데 연유가 있었을 텐데 라는 걸 좀 찬찬히 따져보고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런 교훈을 얻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속보는
그 청문회가 참 이례적으로 길게 이어지고 뭐 정말 공방과 뭐 질타와 그리고 저희가 좀 이따 다루겠습니다만 좀 이 막말 파문까지 있었던 이진숙 방통위원장 청문회가 결국 이제 뭐 어렵사리 끝났고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그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구한 다음에 결국 굉장히 빨리 임명했고 오늘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임명되자마자 바로 과천청사로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청문 절차 필요 없는 부위원장 김태규 부위원장, 권익위 부위원장이었는데 방통위 부위원장으로 임명해서 이 방통위원장과 부위원장 원래는 5인이어야 되지만 2인 체제로 계속 운영을 했어요. 2인 체제로 운영하는 게 적절하냐 아니냐 법률적으로 맞냐 그르냐는 논란도 있지만 일단 2인 체제로 하는 거가 크게 법적으로 큰 하자가 있는 건 아니다라는 판단도 받았고 그래서 2인 체제가 가동됐고 그렇다면 아마 이제 MBC의 여러 가지 주요 관련된 결정을 하는 박문진 이사를 새 이사진으로 선임할 것 같고 KBS 이사진도 새로 선임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다면 또 이 야당에서는 또 탄핵 소추라는 카드를 끄집어낼 텐데 어쨌든 지금 굉장히 불공정하다라고 많은 사람들한테 비판을 받고 있는 MBC의 그 지배 구조나 MBC의 이 최상층부와 전체적인 리더십은 아마 이번 박문진 이사 개편을 통해서 좀 바뀌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게 민주당이 그렇게 걱정했던 MBC의 재편 그리고 이 정부는 이걸 정상화로 보고 있습니다만 비정상적인 MBC 정상화라고 이 정부가 부르는 이게 이제 앞으로 실천으로 실행으로 옮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아마 또 새로운 이 언론이나 방송 지형에서 새로운 이 정부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돌파구가 열릴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시도록 하시죠. 다만 이렇게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 탄핵하면 또 탄핵 소추되기 직전에 사퇴를 하고 왜냐하면 소추되는 순간 그 자리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업무 정지돼서 그냥 그 자리가 공석처럼 아무 일도 못하는 발목을 딱 잡히는 그런 상태를 유지할 수 없으니까 직전에 사퇴하고 그럼 또 새 후보자를 지명하고 그럼 또 청문회가 온갖 파란만장하고 참 불상사납기도 하고 막말까지 나오는 그런 청문회를 하고 청문회 당연히 야당이 다수니까 청문회 보고서는 채택 안 하고 그러면 임명하고 그러면 또 한 건만 있어도 탄핵 소추도 하고 이런 무한 루프가 얼마나 또 지속돼야 되는지 그럼 방통위원장은 몇 명까지 가는 건지 여야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떻게든 무한 루프의 이 피로감을 국민들한테 주는 일을 조금 묘수를 찾아서라도 중단해 줬으면 어떨까 싶습니다만 어쨌든 일단 MBC 개편, MBC의 정부의 표현에 따른 정상화의 이제 시동은 걸리게 됐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켜보시죠.